가치주 장세가 진짜 어쩌다 한 번 오거든요. 강세장의 끝자락에 와요. 가치주 장세가 오면 시장이 버블이에요. 근데 작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사실 시장이 꽤 많이 올랐는데 뭐 코스피도 8% 넘게 올랐고 코스닥은 지금 거의 전 세계 1등입니다. 상승률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거의 2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더라고요. 네. 우리 라이프 자산운용의 강대권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우선은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 요 와이즈 부스터 두 분께 보내드려요. 요 두 개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요거 두 개 보내드릴 욕 먹잖아. 요거를 14개들이 와이즈 부스터를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와이즈 부스터. 요거 하나 드세요. 참. 감사합니다. 네네. 이거 하나 먹고 시작하시죠. 상큼합니다. 맛있습니다. 일단은 강대권 대표님이 2년 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되게 궁금해갖고 이렇게 근황을 찾아보니까 상 받으셨더라고요. 최근에. 네. 대한민국 펀드 대상 올해의 펀드 매니저 3호 펀드 부문 대상 받으셨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법 뭡니까? 수익률입니까?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생기고. 라이프 자산 운용도 엄청 잘 되신다고 하고 거기 뭐 운용 자산도 지금 엄청 늘었다고. 네, 현재 1조 5천억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 하우스 네. 생긴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 네. 비법이 뭡니까? 그냥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고수익을 내는 운용사는 아니고 좀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 자산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 한국 시장 무슨 인기입니까? 지금 다 욕하고 지금 다. 네, 그래서 변동이 좀 컸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좀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라이프 자산운용이 설립된 이후로 우리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정말로 욕하면서 떠나는 시장이 돼버렸고 아직도 국장하고 있니? 네. 근데 거기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계시다는 네.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뭐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네네. 뭐 저는 이게 직업인데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진짜 좀 유독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3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고 좀 이 악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지금 최근 과거 3년보다는 좀 앞으로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3년은 사실 너무 힘들었죠. 네. 너무 힘들어. 네. 앞으로는 사실은 뭐 기저효과입니까? 나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뭐 좀 시간은 지나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 일색이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사실 3년 반 동안 했듯이 사실 이게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가 너무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게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뭐 많이 오른 종목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참 좋은 건데 자꾸 구석구석 살펴봐야 좋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비관이 좀 지나친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요즘에 되게 가슴 아픈 댓글이 저희 그래도 가끔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펀드 매니저분들 출연을 하시는데 네. 뭐 어디 뭐 국장 세일즈하러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달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장 얘기하고 있고 막 빅테크 네. 얘기하고 있으면 막 찬성. 네. 역시 팔란티어. 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쟤들 또 국장 얘기하고 있다고. 네. 너무 속상하죠. 네. 근데 사실 뭐 어디서든 돈만 벌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그래도 뭔가 밸류업 바람이 불었잖아요. 예. 고배당주, 은행주주 다들 많이 올랐었고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오는 가치주 장세와 좀 달랐습니까? 뭐 어떻게 달랐습니까? 제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에서 가치 투자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가치주 장세가 진짜 어쩌다 한 번 오거든요. 그 어쩌다 한 번이 언제 오냐면 그 강세장의 끝자락에 와요. 다 오르고 이제 안 오른 거 뭐야? 이렇게 찾다가 도저히 이제 뭐 살 게 없다 이럴 때 정말 그래서 보통 가치주 장세가 오면 시장이 버블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주 매니저가 막 이런데 자주 나오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팔 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뭐 마지막 가치주 장세가 2014년 뭐 그 전에 뭐 2007년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거 한 30-40년 정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저평가 종목이 좋을 때가 그 시장의 가장 꼭지. 정말 팔아야 할 때,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작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밸류업 장세는 물론 뭐 이제 그 정권이 최근에 좀 이렇다 보니까 사실 밸류업 정책의 그 기력은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작년에는 정말로
가치주가 오른 게 아니라 밸류가 업이 된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작년에 이제 밸류업 장세로 가장 많이 수혜를 본 게 이제 은행주라든가 금융주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이런 종목들이 그냥 싸기만 해서 살 게 없어가지고 매기가 옮겨간 게 아니라 정말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그 소위 말해서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한국 주식은 이제 희망이 없다.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은 끊임없이 주주 환원을 늘리고 그쵸.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도 하는데 한국은 안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밸류업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로 그 선호하시는 그런 것들처럼 미국 주식처럼 계속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 그다음에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밸류에이션이면 싸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 매기가 옮겨가서 시장에 올라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싼 주식들 중에서도 주주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작년에 조금 수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의 가치주 장세는 그 이전의 가치주 장세랑은 좀 달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통적인 가치주라는 건 진짜 싼데 아무도 모르거나 쳐다보지 않는 주식. 네. 그래서 길목 지키기를 하면은 한 3년 길목 지키고 있으면 한번 이제 오를 수는 있는 한 4년? 네. 였다면 네. 이제는 실제로 밸류가 업되는 종목들의 같이 올라간 거다. 네. 기업 가치와 함께. 네. 그래서 뭐 우리말 속담처럼 사실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지떡이 올라갈 정도로 시장이 부풀어 올랐어야만 가치주가 부각을 받고 그런 일이 왕왕 있었었는데 작년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하, 비지떡이 오른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비지떡이 찹쌀떡이 오른 거야. 쑥떡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좋네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이겁니다. 과연 올해도 계속해서 밸류업 주식이 괜찮을 것인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밸류업 주식이라는 정의 자체도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워낙 이제 금융주가 많이 반응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지주를 밸류업 주식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많은 경우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주주 환원이 늘어나는 종목,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자사주를 더 늘리는 종목들로 국한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종목은 뭐 미국 주식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주주 환원 많이 하는 종목은 언제나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장세랑 무관하게 항상 좋은 것 같고요. 그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한국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한 2.5%가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S&P 500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게 뭐 슬프게도 이제 미국 주식은 계속 올랐고 그죠, 거기 올라서 그렇고. 한국 주식은 계속 빠졌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전이 된 거긴 한데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배당 매력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 전체로 2.5%인데 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지스,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사실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는 배당을 별로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5%, 6%, 7%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감액 배당이라고 해서 이제 배당을 줄 때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 배당을 주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배당 받을 때는 15.4% 떼게 되는데 네. 15.4% 배당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배당.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종합과세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 세금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감액 배당으로 5%가 나온다 그러면 뭐 한 10%짜리 채권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당의 매력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주주 환원이 강한 종목들을 보신다면 계속 여전히 나쁘지 않다. 여전히 싼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금융이 네. 그 감액 배당 네. 그러니까 세금 내지 않는 배당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슈팅.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 준비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돌려서 네. 이걸로 배당 재원을 하면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요거. 네. 그래서 우리금융이 지금 거의 시가 배당률 수익률이 한 7%, 8%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감액 배당 재원이 한 3년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간 비과세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은행주가 빠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금융만 좀 올랐는데 사실 이 감액 배당 재원이 우리금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찢고 합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잔뜩 생겨가지고 감액배당 재원이 생기는 건데 그게 뭐 다른 금융지주도 막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할 수 있는 우리금융이 먼저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경쟁하죠 이렇게 눈치 네, 보고. 네. 그래서 다른 금융지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배당 매력은 사실 뭐 7% 8% 비과세 배당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막 들어오고 네. 그런 종목들은 네. 물론 뭐 국내 경기 영향이나 이런 거는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주 환원 자체는 한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유행처럼 번져야 되는데 감액 배당이. 근데 네. 또 유행처럼 번지면 언젠가 이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레이더망에 들어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지금 세금을 안 낸다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거 적어도 세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좀 말이 있었어요. 예. 이게 약간 좀 세법의 그레이한 영역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비과세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나 또 이런 쪽에서는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뭐 약간 시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없어지기 전에. 네.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이 감액 배당 주는 쪽으로 사람들은 또 몰려가고 있다라는 네. 게 또 이제 일단은 현실인 거고. 근데 또 고민이 그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언제나 이 시장의 눈높이와의 싸움이잖아요. 거기에 눈높이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는 부러지기도 하고. 네. 최근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실적 잘 나왔는데 이거 뭐야 주주환원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좀 못 미치네 이러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급락한 경우도 나왔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눈높이가 높았을까요? 사실 뭐 이게 올해 은행주 좀 주가 빠져서 밸류업이 끝났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지난해 네. 2배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은행주 대비해서도 뭐 신한은행 대비해서도 한 20-30% 비싸고 밸류에이션이 우리금융이나 뭐 하나금융 뭐 이런 지방은행이랑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은행이랑 비교해도.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뭐 5천억 가까운 자사주 매입증 그 발표를 하시고도 조금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꺾였다, 뭐 안 좋다 이런 평가보다는 그만큼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후폭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못 따라가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접근하기 쉬웠던 KB금융을 기계적으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KB금융이 먼저 좀 밸류에이션이 쫙 올라가서 높은 고원을 다지고 있고 다른 은행주들이 좀 뒤따라서 이렇게 후행하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저 형님 간다. 우리도 네,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 펀더멘탈이 있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고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빠지는 거고 아. 네, 회사가 아무리 안 좋아도 너무 싸면 좀 올라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달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간주정으로 가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끝났다, 뭐 은행 이렇게 좀 확단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은행 지주사 사이에서도 이른바 밸류에이션 격차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 1등 프리미엄인가 싶었는데 요즘은 좀 그 갭이 메워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섹터 전체로의 모멘텀은 작년에 이제 밸류업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랑 같이 가는 거다 보니까 지금 모멘텀이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막 묻지마로 이제 1등주로 사는 것보다는 섹터 안에서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옥석을 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이제 가치주를 고르듯이 다 저렇게 밸류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싼 거는 뭐야? 네. 상대적으로 지금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게 뭐야? 이렇게 또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항상 시장이라는 게 그 특정 테마나 모멘텀이 강할 때는 이제 1등주로 쏠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속도가 좀 처지면 이제 그 중에서 좀 그 가려가고 비교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그러니까 물리 법칙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2025년 2월 버전은 그 후자.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많이 쏠려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이 은행주는 이제 과거의 주식이다 보니까 섹터 전체는 주춤하면서 그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우 무서워요. 그 조선주도 최근에 거의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한 1개월 반 만에 2배 오르고. 네. 조선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그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사실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말부터 계속 한국 주식은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게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보는 이유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사실 시장이 꽤 많이 올랐는데 뭐 코스피도 8% 넘게 올랐고 뭐 코스닥은 지금 거의 전 세계 1등입니다. 상승률로 네, 놓고 본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그 매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매물이 별로 없다고. 네, 그래서 이게 조금만 종목별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 사실 이제 주가 시세라는 거는 누가 사면 올라가는 건데 또 파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제 매물에 부딪혀가지고 많이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주식이 작년에 워낙 비관론이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시장 내에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겠다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이미 다 많이 물려 있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빈집털이가 가능한. 그렇죠. 예. 여기서 뭐 10% 20% 오른다고 해서 난 여전히 손실인데 뭐 내가 여기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목들이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으로 올라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매기가 조금만 붙으면 뭐 금방 10% 20% 올라가고 매일매일 지금 뭐
사실 5%에서 10% 넘어가게 되면은 한국 주시장 기준으로는 되게 많이 오르는 건데 매일매일 그런 종목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이제 매수가 붙었을 때 일종의 좀 매도 공백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에어포켓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에어포켓.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만큼 한국 시장이 좀 과매도 상태에 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파셨거나 많이 물려 계셔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반응이 좀 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을 종목들이 폭력적으로 올라간다고 써주셨어요. 네. 이게 좀 이건 전문 용어입니까? 표현이 좀 폭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조금 아니, 이렇게 약간 좀 종목 장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네. 손 대면 톡 하고 터져버리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도 이제 좀 구간별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가장 강세장이었던 2023년도에 막 에코프로 이런 거 그 배터리 주식 이런 거 많이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때도 이제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때는 일종의 이제 많이들 말하시는 포모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올라가서 그렇죠. 그 주가 시세가 되게 빠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예. 그거는 사실 좀 그 후기의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무르익어서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좀 당겨져서 몰려가는 그런 양상들이고 살사람 다 사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매수가 너무 강해서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식당이든 카페든 다 2차전지만 얘기하고 있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한국 주식을 여전히 이렇게 막 좋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없죠. 네, 전체적으로 좀 비관적인 분위기가 되게 강한데. 와이스트릿이나 이런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저렇게 급하게 올라가냐? 그렇다고 특별히 뭐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선방산 좋은 거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초기 단계에 이제 매도 공백입니다. 매도 공백. 네. 그걸 이제 에어포켓이라고 비유를 해주신 거고. 네. 오늘 그 명언들이 막 쏟아지는데.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저는 그 내용을 볼 때 제가 받아 적는 양으로 이걸 따져보거든요. 네. 오늘 좋은 콘텐츠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2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는